분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내가 로우다가 있으면 내가 집에서 해도 되고, 가축 키우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게 퇴비와 가정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금방 축분 유박 공유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끝나요. 네. 그래서 이건 영양부식, 아까 얘기했어요. 영양부식. 이거는 3개월에서 5, 6개월이면 끝나니까 땅속에 남아있진 않은 거죠. 하지만 벼치광교 브리집은 한 6개월 정도 수명이 걸려요. 내구력이라고 이걸 6개월. 부식률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100을 집어넣는데 10밖에 안 남는 거야. 벼치면 10밖에 안 남고 10분의 1밖에. 자, 근데 유체 때, 체정 때, 갈 때 이거는 5분의 1 남아. 약 1 내지 2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톱밥 퇴비는 5년 이상 내구력이 있어. 5년간 땅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반으로 줄어. 단단하니까 주는 양이. 그래서 부식률은 반 정도 되고 5년 이상 간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퇴비는 톱밥 퇴비다. 라고 보시면 돼요. 퇴비 중에 톱밥 퇴비가 가장 우수하다. 아까 얘기했던 석종 선생이 지은 책에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원료를 배합해요. 탄질률 해가지고선 탄소와 질소의 비율. 그 다음에 수분 함량은 금방 얘기했던 대로 60 내지 65%를 이제 섞으면서 혼합해요. 그러면은 발효가 되기 시작해요. 발효가 돼서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열이 75도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럼 75도 올라가면 뒤집어줘야 돼요. 왜 뒤집어주냐? 이게 발효가 되는 저거는 속에는 발효가 안 돼요. 산소와 탄은 겉표면이 발효가 돼요. 그래서 속의 걸 밖으로, 밖의 걸 안으로 해가지고 뒤집어줘야 돼요. 그래서 뒤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막이 했던데 이쪽 하다가 이쪽으로 옮기면 자동적으로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주는 거죠. 그래서 1차 뒤집기, 2차 뒤집기, 3차 뒤집기, 때에 따라서 4차, 5차까지 뒤집어주면은 더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갈 때가 생겨요. 온도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퇴비가 완성됐습니다. 라는 신호입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75도까지, 65도, 75도까지 올라가면 호기성 발효를 하면서 잡초 씨앗 다 죽어요. 거기는 벌레도 다 죽고 병원군들, 잡초도 다 죽어요. 근데 요즘 퇴비 갖다 쓰니까 여러분들 퇴비의 원료가 뭔지 아세요? 외국 풀이에요. 우리나라 가축들 먹는 풀들이 다 외국 풀 먹고 자라요. 수입풀. 그러니까 그 풀씨가 발화돼서 막 나옵니다. 그래서 내 퇴비장 했더니 이상한 외래 풀들이 막 크는 거야. 그 이유는 뭐야? 발효가 안 된다. 이런 불량 퇴비도 요즘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게 걱정이죠. 어쨌든 이게 발효를 시키고 온도가 딱 멈추면은 퇴비 발효가 끝난 거죠. 내가 퇴비를 사다가 놨더니 사다 놓은 그 자체에서 거기가 또 발견되더라. 만원을 내죠. 그런 퇴비. 어쨌든 그래가지고 멈출 때 요 시간이 보통 토착 미생물이 와서 번식을 해요. 일부러 미생물을 사다가 넣어도 돼요. 여기 센터에서 주는 미생물을 넣어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앞당겨지지 사실은 석 달은 무조건 가야 돼. 그래도 석 달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발효가 돼. 돈 안 주고 해도 자동적으로 그 주변에서 날라와가지고 이 토착 미생물이라는 건 그 주변 지역에 몇억 년 동안 살아있던 놈이에요. 그래서 가장 강한 미생물이다. 라고 보면 되죠. 자, 그리고 보관할 때, 사용할 때는 한 수분 50% 정도를 맞춰서 해요. 일반적으로 온도 상승할 때 기간은 7 내지 10일이라고 했는데 때에 따라서 조건이 아주 잘 맞으면 3, 4일만 해도 뒤집을 수 있어요. 조건이 여건이 잘 맞으면. 발효가 안 되는 이유는 수분이 부족하든가 수분이 60 내지 65% 맞춰야 되는데 안 되든가 탄질률이 조금 높으면은
발효가 늦어요. 또 산소가 부족하거나 이럴 때 발효가 늦으니까 요거를 조절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퇴비가 완성되면 통기성이 좋아져요. 그걸 토양에다 넣으면. 자, 통기성은 아까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생물이 번식하면서 잎단이 형성되면서 통기성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보수력이 좋아져요. 보수력이 얼마나 좋으냐? 공기 중에 있는 수분까지 빼서 흡수해요. 그 정도로 이 수분 흡수력이 아주 높습니다. 토양 속에 퇴비가 많으면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0개의 양분이 보관돼요. 60개의 양분이 보관돼서 공급을 하게 되니까 좋은 퇴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완충 능력도 좋고 화학 반응도 좋은 화학 반응도 일으키면서 그 다음에 난용성 인, 불용성 인.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인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따가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인이라는 비료가 아주 까다로운 비료예요. 제일 까다로운 비료가 인인데 왜 그러냐? 인은 땅에 딱 떨어지면 인은 음연이에요. 양이온이 아니고 음연인데 땅에 딱 떨어지면 양이온인 철하고 알루미늄이 딱 붙잡아요. 얼마나 붙잡냐? 떨어진 양의 80에서 90%를 딱 붙잡고 흡착을 해버려요. 그 인을 난용성 인, 불용성 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뿌리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그 조금 붙어있는 내가 100을 줬으면 10%에서 20%만 식물의 뿌리가 흡수한다. 그래서 12처방서에 뿌리는 인내 12처방서에 보면 일반적으로 뿌릴 양의 5배에서 10배를 더 추가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 비료를 몇 년 동안 줬어요? 벌써 3, 40년 줬어요. 그러면 땅속에 인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마지막 제가 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마지막 시간에. 그리고 중금속 유해작용도 줄여주고 땅을 검게 해가지고 미생물 번식에도 좋고 하여튼 좋다는 얘기는 다 들어갑니다. 농사에 좋다는 얘기. 유기물이 많고 부식이 많으면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적정산도 양분의 균형을 유지해준다. 자, 작물별로 적정산도 유지한다. 무기 성분의 용해도를 지배한다. 무슨 얘기냐?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적정산도는 양분의 유해도를 증가한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도표가 뭐냐? pH에 따라서 땅의 산도에 따라서 이 비료가 녹아서 이온화되는 숫자예요. 질소의 경우는 5.5 이상이면 이온화가 잘 돼요. 5.5 미만이면 이온화가 잘 안 돼요. 고체 덩어리가 돼요. 5.5 미만. 그러다가 5.5, 4 되면 아예 못 먹어요. 자, 우리 산에가 산성 토양이 많아요. 산에. 왜냐하면 양분이 자꾸 몇십 년, 몇천 년 동안 쭉 자꾸 양분이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산성 토양이 많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천천히 커. 왜? 산성이기 때문에 천천히 그런 거야. 만약에 산의 나무가 중성이나 알칼리성이면 나무가 빨리 커. 근데 우리나라 산은 산성 토양이기 때문에 천천히 커. 작년에 소나무 진달래 철쭉이 재작년이나 크기가 비슷해. 산성 토양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도 산성 토양이면 작물이 안 커. 이런 조건이 바로 질소예요. 칼슘, 마그네슘은 6에서 8 사이에서 흡수가 증진되고 이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장 폭이 좁아요. 인이 녹아서 흡수되는 조건이 6에서 7 사이에요. 칼리는 6 이상. 근데 미량 요소 볼까요? 철, 망간, 아연, 구리, 코발트라는 이 미량 요소는 5 미만이면 굉장히 잘 녹아서 이온화돼요. 근데 6일 때 조금 이온화되고 7이면 아주 조금 먹어. 7 이상, 7.5 되면 그 다음엔
고체화돼가지고 못 먹어. 그래서 아까 제가 철분 부족이면 백화 현상이 온다고 그랬어요. 새순이 올라오는데 하얗게 올라와. 그거는 pH가 높은 토양에서 그런 현상이 생겨요. pH가 높다는 얘기는 pH가 7.5, 7 뭐 이런 토양에서는 철분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작물마다 좋아하는 산도가 다 틀려. 여기 사과, 복숭아, 앵두인상차, 브루벨리 다음 나무는 앞에 있는 숫자들을 보면은 뭐 뒤에 있는 숫자도 그렇고 5.0, 4.5, 4.2, 4.5 강산성이야. 뒤에 있는 숫자도 6.0 뭐 요 정도밖에 안 돼. 이런 토양은 조금 전에 봤듯이 미량 요소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 빨간색 작목들은 뭐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미량 요소, 이런 다량 요소, 질소, 칼슘, 마그네슘, 다리는 많이 안 먹어도 돼. 그 비료를 많이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작목은. 그래서 딸기, 사과 등등 이런 작목들은 비료를 어떤 비료? 금방 얘기했죠. 질소, 칼슘, 마그네슘, 다리 이거를 조금씩 주고 농사져라. 주지 말고 짓든가. 반대로 도마도, 오이, 수박, 무, 당근, 양배추, 심지, 양파 이거 등등 이건 뒤에 있는 숫자가 7.0이야. 7.6.5, 7.0, 7.5 이거는 다비성 작목이라고 해요. 다비성이 뭐예요? 질소, 칼슘, 마그네슘, 다리를 많이 줘라. 비료를 좋아하는 작목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파란색 작목은 비료 많이 주는 거, 빨간색 작목은 비료를 적게 주는 거, 옥수수, 매며, 후미는 비료를 적게 주든 많이 주든 잘 주는 거. 그래서 옥수수, 매며, 후미는 강원도가 주산지가 아니라 전국이 주산지야. 이건 아무 데서나 잘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하얀 것들은 보통 작목, 비료를 적당히 줘야 되는 작목. 그래서 작목을 여러분들이 농사 질 때는 내 토양의 산도부터 측정해보고 거기에 맞는 작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은 그동안 작목 선택할 때 내가 짓고 싶은 거 막 했지. 산도 쳐다보지도 않고. 만약에 내가 과수 농사를 짓고 싶고, 예를 들어 귀농하신 분들이 브루베리를 가장 많이 심었어. 그건 된다고. 근데 pH 6.5 되는 땅에다가 브루베리 심어놓고 pH를 맞추려고 해. 그러면 망하는 거야. 맞춰놓고 심어야 돼. pH를. 과수는 단연생이기 때문에 미리. 일반 단연생은 안 되면 안 심으면 돼. 그 이듬해는. 근데 과수는 안 심을 수 없잖아. 재배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과수는 미리 토양을 pH를 맞춰놓고 해. pH는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용의 균형을 작물을 건강하게 하는데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여기 이 비료는 선택적으로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예요. 이거는 무분별하게 막 섭취가 돼. 토양 용액 속에 있는 비료는. 근데 여기에 양이온 중에 예를 들어 칼슘이 너무 많아. 칼슘이 너무 많으면 여기에 있는 딴 비료를 못 먹게 억제해. 이게 기란대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기란대균이 골고루 균형이 맞으면 기란대균이 감소돼요. 요걸 조금 이따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료에는 요런 말은 없어. 흙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어. 뭐야? 요걸로 되어 있어. 주기율표. 근데 여러분들 자리에 요거 있어요. 지각, 토양의 껍데기. 우리가 농사 짓는 땅이 토양 껍데기에서 농사죠. 요 토양 껍데기에 가장 많은 성분이 요 8개야.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카리. 요 8개가 가장 많아. 98.4%야. 이 많은 것 중에
칼슘, 마그네슘, 가리를 가장 많이 먹어. 왜? 산소는 아까 얘기했어요. 공기하고 물에서 먹어. 규소는 아예 안 먹어. 벽과 양목만 먹어. 벽. 쌀보리빌 이런 벽과 양목을 먹고 다른 것들은 별로 잘 안 먹어. 알루미늄 아예 안 먹어. 철은 미량 요소에 아주 조금 먹어. 칼슘, 마그네슘, 가리를 가장 많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 이놈들이 싸워. 나머지 1.6%가 질소인 등등 이것들이 바로 이거는 땅속에 얼마 없어. 근데 칼리, 칼슘, 마그네슘은 서로 싸운다. 지랑대결한다. 라는 얘기예요. 장거리에 비료를 주는 이유는 그의 농사를 잘 짓기 위함도 있지만 양분끼리 싸우지 말라고 비료를 균형 있게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토양검사에서 모자란 것만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토양검사의 필요성, 칼리, 칼슘, 마그네슘은 균형을 잡아서 싸움 안 하게끔, 질환 안 하게끔 해주는 게 토양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양신이라는 용어, 아까 장애 얘기했어요. 장애는 사고부상이고 장애는 질환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려 장애는 병원균이나 곤충이 와서 피해를 주면 농약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근데 각종 재해, 동해, 냉해, 고온 등등 이것들에 의해서 오는 건 자연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농약을 너무 진하게 했어. 영양제를 너무 과잉을 했어. 제초제 치다가 작물한테 묻었어. 가스 피해. 자, 유박이 좋다고 해가지고 유박을 잔뜩 주고 땅을 갈고 나서 멀칭을 했어. 그리고 바로 모종을 심었어. 어떻게 될까요? 가스 피해. 유박을 조금 주는 거는 큰 피해가 없어. 근데 많이 죽어야면 가스가 막 나오면서 가스 피해도 주고. 바로 가스 피해. 이건 미리미리 조심해야 돼. 만약에 유박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뒀다가 멀칭을 해야 돼. 멀칭은 미리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약해라고 해요. 약해. 약을 여러 가지 약 종류를 잘못 줘서 오는 피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장해는 한꺼번에 피해가 와요. 자, 균일하게 한꺼번에 피해가 오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장해예요. 근데 장해는 토양경이야, 질환작용이야, 양분의 불균형이야, 땅속의 양분의 불균형. 이거는 불규칙하게 부분적으로 나타나.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연면 시비가 필요해. 농약 주는 게 아니야. 자, 근데 땅속에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 환경이 안 맞든가 장애 자기가 동시에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있어. 환경이 저온, 일조 부족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것도 자연현상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뭐가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황화 현상이 나타나. 황화 뭔지 아시죠? 잎이 누래져. 왜 누래지냐? 아랫잎이 누래지는 게 있고 위에잎이 누래지는 게 있고 이렇게 누래지는 원인을 규명을 해야 돼요. 갈면 줄기가 갈색으로 변해. 왜 변하냐? 병이냐? 양분 문제냐? 이게 달라. 백화. 아까 얘기했죠? 철분 부족. 백화. 이거는 새순에서 주로 발생해. 백화. 위조. 위조가 뭐죠? 수분 부족이에요. 위조돼서 말라 죽으면 고사가 돼요. 여러분들 땅속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그 물 주는 시기, 농사 지면서 어떻게 줘요? 물 주는 방법? 땅 파봐? 땅 파보면 되지. 가장 농민의 발걸음 소리 듣고 장목이 큰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지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팁 하나 드리는 게 낮에 흡수한 수분은 잎에서 증산작용 또는 광합성 작용 이런 거 해가지고 무슨 수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밤에도 잎에서 날아가고 광합성 작용 해요? 못하죠. 밤에는 어떻게 돼? 흡수하는데 땅은 밤낮이 없어. 다 깜깜해. 밤낮 할 거 없이 온도만 적정하면 계속 물은 흡수하게 되어 있어. 그럼 밤에 흡수한 물은 어디로 가? 잎 끝에 맺혀. 그걸 수공이라고 해. 수공. 잎 끝을 수공이라고 해. 물방울이 맺혀 여기. 그래서 밤에 밤 10시, 11시, 12시에 풀숲을 지나가면 바지가랑이가 다 젖어. 그게 땅에서 뿌리가 먹는 물이 젖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내 땅에, 내가 농사짓는 땅에 장목이 물이 있냐 없냐 한밤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수공에 물이 맺히냐 안 맺히냐 봐야죠. 이해가세요? 예. 가봐야 돼요. 가물면 안 맺혀. 비가 온 다음에는 엄청 많이 툭툭 떨어져. 말도 못하게. 그리고 이슬은 새벽 3시, 4시, 5시에 내려. 이슬하고 섞이면 안 돼. 구분이 안 돼. 그래서 한밤중에 나가는 거야. 밤 8시, 9시, 10시 이때 나와서 물이 맺히나 안 맺히나를 확인하는 거야. 그때 뿌리를 살짝 파보면 하얀 뿌리가 나 있어. 그러면 최적의 수분 조건이야. 그 수분 조건을 맞춰주는 게 가장 농사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수분, 뿌리가 갈색으로 변하면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뿌리 상태를 보고 하는 거다. 자, 괴사는 녹아 들어가는 거야. 상추가 한여름에 막 녹아. 그러니까 사진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외화는 앙코. 적절히 커져야 되는데 앙코. 이게 외화입니다. 절간이 억지되는 거고, 로젠 현상은 꽃머리가 더부룩하게 나타나는 게 로젠 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점은 소반점, 대반점, 갈색, 백색, 검색 반점이 막 생겨. 이것도 무슨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걸 관찰해야 돼요. 연맥간, 인맥 사이로 황화, 백화 이런 것들이 생겨요. 노역, 양분이 부족하면 빨리 늙어요. 노역. 잎이 늙는 거죠. 늙어서 죽는 게 고역. 이렇게 돼요. 황화서부터 노역, 고역까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모두 증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칼륨, 칼슘, 칼륨. 우리 K라고 쓰면 칼륨이에요. 네. 자, K2O 하면 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가끔 칼륨 헷갈리죠?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칼륨 이렇게 해야 돼요. K 써놓고. 칼리는 K2O.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구분 안 해도 돼요. 저만 하면 돼요. 저는 전문가니까. 전문가는 이걸 확실히 구분해야 되는데 일반 농민은 구분 안 해도 된다. 네, 칼이 이거로 칼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뿌리의 상토합을 조절하는 게 칼이에요. 상토합을 조절하고 수분하고 매우 밀접한 게 있어요. 지공을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놈이 또 칼이에요. 효소작용이에요. 칼이. 뿌리 발효 촉진, 내한성 강화 이런 것들이 칼이가 하는 일들이에요. 품질을 좋게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나머지 교재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라고. 이 끝이 타 들어가요. 칼이가 부족하면. 자, 이 끝에 학생들이 이 타 들어간다. 탄수화물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황색 젓갈색으로 변한다. 과일 성숙도 늦어지고 얼어 죽는다. 칼이가 부족합니다. 이 끝이 이렇게 배추가 이렇게 돼요. 초기에. 배추 칼이 부족 초기 증상이에요. 요게 딱 지나면 이렇게 돼요. 잘라보면 속이 이래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때 칼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관찰이 쉬운 게 아니야. 이 관찰이. 이게 공부야.
책으로 나오는 공부가 아니라 실전이야, 이건. 고추 가리 부족이야. 고추. 끝이 이렇게 타들어가. 이건, 샤인 머스켓. 갈반이라고 해, 갈반. 갈색 반점이 생겨. 사과잎이 이렇게 타들어가. 뭐 여기 사과즙이 안 하시니까. 네. 인삼. 이건 도마도 잎이 요렇게 돼. 잎이 타들어가. 카리가 지나치게 많으면 이런 증상은 없어. 근데 카리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을 못 먹어. 왜? 카리는 추비를 꾸준하게 주기 때문에 나중에 농사 후반기 되면 칼슘 마그네슘이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칼슘은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칼슘은 세 가지 큰 일을 해요. 칼슘은 세포막이 늘어날 때 세포막이 칼슘이에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세포막이 엉성해져요. 이게 세포가 불량해지는 거죠. 그리고 산성 토양을 개량하고 아까 얘기했던 건 이거예요. 토양을 입단화시킨다.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뿌리발효 죽들하고 미생활성화 좋아한다. 도움된다라는 거죠. 근데 칼슘은 비이동성 원소다. 특히 고온기에. 고온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죠? 6월 중순부터. 올해는 5월부터 막 온도가 올라가. 4월에. 한여름 날씨가 4월에도 왔어. 걱정이에요. 어쨌든 5월부터 고온이 아니까. 고온이라는 건 기온이 30도가 되면 땅 표면이 35도, 40도까지 쭉쭉 올라가. 그러면 칼슘 흡수가 안 돼. 칼슘은 잔 뿌리에서만 먹어. 굵은 뿌리에서는 잘 안 먹어. 네, 새 뿌리에서만 먹는 거죠. 석회를 과다 시비하게 되면 미량 것은 결핍이 생겨. 이것도 큰 문제가 되죠.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산성 토양이 많은 곳은 칼슘은 아주 좋은 비료인데 적당히만 쓰면 아주 좋은 겁니다. 과실의 경우는 5 내지 6 정도, 7 내지 8까지도 당도가 증진되고 괜찮아요. 7, 8까지는. 근데 그 이상의 경우에는 당도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칼슘 결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핍 증상이 나타나요. 결핍 증상은 환경 불량, 토양 상태 불량, 양분의 불균형, 재배기술 불량, 산성비, 뿌리 불량, 뭐 이거 다 포함됩니다. 칼슘이 결핍되면 잎이 갈색으로 변해요. 아까 카리하고 양상이 틀려요. 홍이 수정이 안 돼요. 빈 콩깍지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많아. 열과 배꼽석병, 무름병. 막 물러 들어가. 썩어 들어가. 왜? 세포가 엉성하니까 터져서 거기서 막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야. 주로 여름철에 많이 오는 병들이야. 이게 여름철에 많이 오는 묵목병, 결부불량. 그 다음에 바람이 들거나 뼈가 생기고 수분, 과잉, 전문직적 병충해 저항력도 떨어지고. 주로 여름철에 오는 병들이 칼슘 부족에서 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복숭아 열과, 천도복숭아 열과, 자두 열과, 사과 열과, 사과 고두병, 감귤 열과. 요즘은 남쪽에서 감귤 많이 하더라고요. 감귤 열과. 포도 열과, 토마토 열과, 토마토 배꼽성병, 고추도 이렇게 열과가 돼요. 고추. 딸기 틱번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끝이 타 들어가. 열매 주변에. 수박이 물러 들어가. 괴사라고 해. 상추가 녹아 들어가. 상추가 칼슘이 부족해서 녹는 거야, 여름철에. 그래서 칼슘을 적당히 쳐주면은 여름철에 상추 재배도, 엽채류 재배도 가능해요. 여름철에 엽채류 재배가 좀 어렵거든요. 칼슘 공급이 간 포인트가 돼요. 이거는 반대로 동서결핍이야. 아까 칼슘하고 틀려요. 동서결핍 조금 틀리죠. 이거는 오이 칼슘 부족. 이거는 점박이가 있어요. 아까 칼슘하고 전혀 틀립니다. 고추 속성병. 꽃은 끝 이렇게 물러 들어가. 물러 들어가면 속 잘려오고 속이 이렇게 썩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요렇게 된 거 봤더니 탄저병이라고 그래서 탄저병 잡죠. 탄저병하고는 전혀 틀려요. 탄저병은 이게 탄저병이고, 이거 꼬치근 무름병이에요. 꼬치근 무름병은 이렇게 생기는 거고, 탄저병은 이렇게 생기죠. 탄저병 약 주면서 슬쩍 농약상에서 칼슘 영양제를 슬쩍 껴줘. 칼슘 영양제가 비싸거든. 이건 탄저병이에요. 탄저병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장애. 한꺼번에 피해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탄저병이에요. 농약 써야 돼. 근데, 요거는 칼슘 꼬치근 무름병이야. 여기 제 고추밭이에요. 고추 농사 괜찮게 잘 됐죠? 네. 저는 유기농이에요. 유기농 인증받고. 옥수수예요. 근데 이게 뭐죠? 옥수수. 옥수수를 왜 심었을까? 지주하려고? 이걸 유인식물이라고 해요. 꼬시는 거예요. 뭐를 유인할까? 나방. 나방이 고추 속에 알을 쓰는데 옥수수를 심어놓으면 옥수수 끝에다가 알을 써. 그래서 90% 이상이 예방이 돼. 뭐 안에 심어도 되지만 고추밭 주변에 심어도 괜찮아. 올해 꼭 해보세요. 옥수수를 고추밭 주변에 심으면 나방이 파먹는 게 확 없어진다. 유기농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걸 다 알아야 유기농 하는 거야. 신비물도 예방돼. 이러면. 자, 여기는 불규칙하게 부분적으로 나타났어요. 이거 가만히 놔두면은 딴 게 부분이 우리가 비료를 주다 보면 많이 가는 데 있고 적게 가는 데 있어. 그렇죠? 그 많이 가는데 적게 가는데 먼저 나타나. 차차차차 나타나. 이런데 연면 시비하는 거야. 연면 시비하고 농사 끝나면서 가을에 토양 검사에서 모자라면 보충해줘야죠. 칼슘 영양제 만드는 방법 써놨어요. 칼슘 영양제. 제가 사실은 친환경 농사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친환경 자재 만들기 이런 것도 강의합니다. 근데 그때 얘기해요. 현미식초하고 계란껍질을 10대 1로 넣어라. 현미식초 10리터짜리 한 통 샀으면 계란껍질 1kg를 거기다 녹이면 돼요. 여러분 책에 다 요거 있어요. 그래서 녹을 만큼 녹고 더 이상 안 녹아요. 자, 그리고 얼마 희석하느냐? 보통 500배 희석하면 돼요. 근데 생식생장기에는 200배까지 괜찮다. 근데 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 아시죠? 몰라요? 영양생장기가 뭐예요? 몸체가 크는 거예요. 잎과 가지와 이런 것들이 크는 게 영양생장기. 사람으로 얘기하면 청소년 이전. 생식생장기는 성 발현되고 청소년 이후.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열매가 크는 거. 이게 생식생장. 생식생장 때는 좀 진하게 해도 돼요. 영양생장기는 애기니까 조금씩 자주 줘야 돼요. 연하게. 자, 근데 나무는 더 진하게 해도 된다. 자, 고추는 나무예요. 고추를 얼리지만 않으면 1년 내내 수확이 된다는 거 아세요? 예, 베트남 이런 데 1년 내내 고추 수확해요. 볶음가예요, 나무. 이거는 30배액으로 줘도 괜찮아요. 자, 고추를 30배액으로 제가 고추 농사 짓을 때 주다가 오이나 호박, 토마토를 30배액으로 딱 한번 한 나무씩 쳐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잎이 이렇게 오그라지니 말라지고. 그러니까 처음 칠 때는 꼭 실험 살포를 꼭 해보고 하세요. 어떤 작목이든 해보십시오. 이것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만드는 법. 아까 두더지 잡는 법 가르쳐주세요 그러는데 두더지 잡는 법, 예, 인터넷 들어가면 아주 상세하게 여러 종류로 나와요. 예. 두더지
지렁이 먹으려고 나타나요. 좋은 땅이에요. 그런 땅. 자, 마그네슘 엽록소의 구성원소고 인산을 이동하는 좋은 작용이고, 자, 염기비 카리칼슘 마그네슘이 잘 안 맞을 때, 카리가 너무 많을 때는 질환균형으로 마그네슘 부족이 와요. 마그네슘은 뭐 이런 결핍증 이걸 책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건 보시고 마그네슘 좀 볼게요. 아까 칼이 칼슘하고 양상이 틀려요. 물 들어가요. 노란색으로. 고추, 열무, 배추. 참, 제가 제 강의 유튜브에 다 나온다는 거 말씀드렸나? 네. 거기 가서 검색해도 다 나와요. 고추, 오일. 이걸 연맥간이라고 해요. 연맥 사이로 황화 백화되는 거예요. 참외. 참외가 이렇게 됐을 때, 마그네슘 결핍이네. 이미 이렇게 됐을 때 때는 늦으리야. 요거를 딱 확인해야 돼. 마그네슘 결핍이 오네. 연면시켜야 돼. 그 다음에 토양 균형 시비를 합니다. 농사가 화학비를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증상들이 막 나타납니다. 아까 이게 퇴비로 농사질 때는 아까 그런 증상들이 없었어요. 전혀. 이런 증상들은 화학비를 주기 시작하면서 한쪽 양분 치우치다 보니까 딴 양분을 흡수 못하는 거지. 이걸 질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질환작용은 양이온, 여기에 있는 양이온들이 불균형한 거야. 많은 건 먼저 먹어. 서로 싸운다. 카리칼슘 마그네슘. 화학비료, 복합비료 과용인데 원인은 많이 준다고 줄 때 좋은 거 아니다. 균형 있게 주는 게, 그래서 토양 검사를 꼭 하고 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카리칼슘 마그네슘 1대 5대2 탕량비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건 심화 과정에서 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4시간에 전체 토양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량작용은 억지작용이에요. 많은 놈이 적은 놈을 억지하는 작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락현상. 자, 요거하고 또 좀 10분 쉬겠습니다. 노화현상, 토양 노화. 토양이 인산이 과다하면, 아까 인산을 어떻게 했다고? 우리 토양 검사했을 때 나오는 인산은 유효인산이에요. 유효, 먹는 인산. 근데 그걸 주고 나면 10%에서 20%만 먹고 8, 90%는 땅속에 철하고 알루미늄이 흡착을 해버려. 그걸 난용성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난용성인이 과다하면은 토양 노화가 돼. 조락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이러한 현상, 인산질비를 다양하게 시비하다 보면 4 내지 5년이 계속되다 보면 영양 생장이 정지되고 생식 생장으로 이해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크다 말고 이거 말이다 이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으면, 예를 들어 도마도가 크다 말고 적당히 크기가 돼서 익어야 되는데, 크다 말고 요만할 때 익어버려. 수박, 많이 딴 과일도 마찬가지야. 과채료, 과일 다 포함해서 영양생장이 정지되고 생식생장으로 이양돼서 수량량이 떨어진다. 이거는 토양 노화 현상이다. 인산이 다연간 축적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열매를 구라고 해요. 구가 있는 것들은 이 조락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영양생장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한 상태에서 비대가 짧아지면서 익어버리기 때문에 토양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해서 이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산 흡수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또 10분 있다가 다음 시간은 한 30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20분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한번 할까요? 네. 자, 지식이 한번 주세요.
10분만 하고 가있어. 한꺼번에 그냥 쭉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다양한 미생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미생물은 이균, 해균이 있는데 이건 사람의 작가예요. 이균, 해균 없어요. 미생물은. 골고루 있으면 이균이에요. 근데 한쪽 미생물이 많아지면 해균이에요. 아무리 좋은 미생물도 한쪽이 많아지면, 그래서 연작이나 제초제 많이 쓰거나 친환경 일반 자재 같은 거 화학비료 많이 주거나 그러면 단위균이 세력이 확장되면서 장해를 일으켜요. 이게 나쁜 균이다. 그러면 pH도 확 바뀌고, 그다음에 비료 농도도 진해지고, 연작 제초제는 미생물이 불균형을 일으키죠. 우리가 미생물이 내는 놈은 좋은 미생물은 질소를 만들어주는 놈, 유산균, 이행균, 광합성세균, 고초균, 이거 다 미생물인데 이런 것들이 억제가 되는 거죠. 자, 좋은 미생물의 환경이 좋은 조건, 미생물이 나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퇴비를 만들 때 제가 퇴비를 더미를 쌓아놓고서는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서 표면에서 발효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퇴비 더미를 만약에 야외에다가 쌌으면 꼭 덮어줘야 돼요. 왜? 햇빛을 가려줘야 돼요. 햇빛을 가려줘야 되는데 햇빛을 미생물이 가장 무서워해요. 미생물이 햇빛에 자외선만 쬐면은 전멸합니다. 그래서 우리 빨래 바깥에 햇빛에 널잖아요. 그럼 미생물을 소독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농약, 고농도 비료, 그 다음에 제초제, 이런 것들이 가장 싫어하는 조건이다. 그리고 퇴비 적정량이 있고, 그 다음에 석회 적정량에서 입단화시키면 가장 좋은 조건이죠. 자, 이게 콩의 뿌리예요. 뿌리옥 박테리아. 자, 뿌리에 혹이 달렸죠? 혹이 몇 개지 지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혹이 질소를, 공기 중에 질소를 만들어서 콩한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비옥한 땅에 많을까요? 척박한 땅에 많을까요? 비옥한 땅에. 척박한 땅에 많아요. 비옥한 땅에는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람만 욕심 많은 사람이 더 돈을 벌려고 그래. 미생물은 욕심이 없어. 좀 우리 사람도 미생물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어. 있을 만큼만 있으면 돼. 네, 비옥한 땅보다 척박한 땅이 많다. 라는 얘기예요. 이 미생물이 뿌리옥 박테리아, 리조비움이라는 것도 있지만 다른 미생물도 많아요. 그리고 조류, 이끼류도 해요. 근데 미생물을 질소를 가장 많이 만드는 공장이 천둥공이에요. 하늘에서 천둥이 치면은 어떻게 돼요? 공기 중에 질소가 녹아요. 산소하고 결합해요. 질산이 돼요. 그래서 한여름에 천둥공이 막 치고 비가 오면은 비 그치고 나면 산천 조목이 더 푸르러 연면시비 한 거야. 질소 연면시비. 그래서 옛날 우리 선녀님들은 천둥공에 막 치고 비 오면은 아이고 올해는 풍년지겠다. 근데 요즘은 천둥공에 막 치고 비 오면 아이고 또 죄다 쓰러지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비료, 공기 중에 질소를 녹여주는 거다. 자, 윤작하면 지력이 좋아져요. 여기 녹비작물이라고 해서 녹비작물을 심으면 더 좋게 되고, 토양주신도 막아줘요. 수분 흡수가 축축 잘 일어납니다. 인단 구조로 통기성도 좋아집니다. 그 다음 병충해도 제어돼요. 여기에 원현식물을 심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현식물이라는 건 과가 다른 식물을 얘기해요. 아까 저기 사진 찍는 선생님이 연작 피해가 오신다고 해요. 토마토 심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뭐 심으셨어요? 가지 심었어요. 연작이. 가지과. 가지과가 뭐 있어요? 가지, 토마토, 고추, 감자. 다 가지과예요. 이거를 쪼르륵 심었으면 다 연작이다.
연장, 예? 가실 거야. 그 감자 심고, 고추 심고, 그리고 별로 아니에요. 도마도 심고. 자, 잡초경과 타감작용, 갑전윤작 등등 이런 녹비작용 심고 잡초가 건강해져. 기지현상이라는 게 뭐냐? 연작을 해서 수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기지현상이에요. 염류 식적돼가지고 수량 줄어드는 거, 이게 다 기지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량이나 병이 많아지는 거, 기지현상. 타감작용, 여기 타감작용이 있는데 타감작용에 대해서 보는데 상호대립작용이라고 하면서 특정 분비물을 분비해서 다른 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겁니다. 먼저 풀을 심어요. 그럼 다음 계절에 올라올 풀들이 못 올라와요. 예를 들면 봄에 헤어리치 장원영을 가을에 농사 끝나고 심어요. 그럼 봄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풀들, 대표적으로 쑥, 바랭이, 뭐 등등 이런 것들 못 올라와요. 이거 제 밭이에요. 고추, 아까 고추밭 보여주면 호미. 가을에 호미를 쫙 심어요. 많이 그렇죠? 네. 아직 호미이 푸릇푸릇해요. 여기 호박을 심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만차라는 단어가. 6월 중이 되니까 누렇게 익어요. 호박도 조금 컸죠. 저는 여기 밭두개요. 밭두개 온갖 풀들이 다 있어요.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내두세요. 여기 천정의 서식처예요.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여기 천적들이 살면서 다 와서 참견해줘요. 아주 좋은 일 많이 해요. 저는 이거 건드리지 않아요. 예. 여기 호미를 이제 눕혀야 돼요. 조금 무식한 방법으로 호미를 눕혔습니다. 여기 주변에 있는 이 밭둑 하는 다 그냥 그대로 내비둡니다. 자, 이 호미를 다 눕혔어요. 무식한 방법인데 파레트로 듭니다. 트랙터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트랙터로 하면 이걸 막 밟고 올라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조절이 안 돼요. 미세하게. 파레트는 조절이 잘 돼서 파레트를 했어요. 다 눕혔어요. 그래, 수업 못 하는 거 아니야? 네? 수업 못 하는 거 아니야? 열매를 수업 못 하잖아. 호밀 수확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 녹비작물로 심은 거예요. 수확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퇴비 넣으려고. 다 눕혔어요. 여기 바랭이가 조금 있지만, 6월 14일은 바랭이가 말도 못하죠. 근데, 풀들 얼마 안 돼요. 자, 7월 1일 되니까, 여기 호밀 사이로 풀이 올라오긴 하는데, 세력이 약해요. 그러고선, 호박은 점점 무성이 돼요. 7월 12일 되니까 호박이 싹 덮었어. 저는 여기 예측이 안 쓰고, 풀량 안 하고, 호박으로만 딱 했어요. 여기, 요게 만차랑이라는 단호박이에요. 럭비공 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품 좋은 일본 품종이지만, 이 모종이 하나에 6,000원에서 7,000원. 한 개. 이 씨앗이 한 알에 5만원이에요. 한 알. 일본에서 직수입하는 거예요. 한 알에 5만원인데, 한 알 심어서 한 포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알을 미리 심어가지고, 호박은 넝쿨로 뻗어갈 때마다 밑에 포트를 마시면 잘라가지고 번식을 하죠. 그래서 이 모종 만드는 분은 한 포기로 한 30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남쪽서부터 공급해요. 4월 말부터 5월 초, 5월 중순까지 계속 공급하죠. 근데 한 포기 5,000원 팔다가 6,000원, 7,000원 하는데 그거 비싼 거 아니에요. 그 노력 청소하면 그 정도 돈 주고 사야 돼요. 근데 한 포기 심으면은 10평을 10평. 농자사 채취 안 되니? 네? 농자사 채취 안 되니? 농자. 예. 채취가 안 돼요. F1이에요. 거기 다 축쟁이에요. 전혀 쓸 수가 없어요. 100% 못 써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종자 달라고 하는데, 소용없어요. F1이라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F1. 네.
자, 그래서 탄압내용. 여기에 제가 쑥이 말도 못했는데 쑥이 싹 없어졌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토양 분석해가지고 하는 건데, 자, 12처방서. 이건 뭐 2024년이라고 써는데 이건 아니에요. 자, 여기 적정치예요. 막대그래프가 분석치예요. 그러면 이 토양은 어때요? 수학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적정량도도 부족하니까 수량도 품질도 떨어져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수량도 품질도 떨어지는데, 그래서 요거는 조금 많으면, 분석치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 사례를 보겠습니다. 분석치가 조금 많아요. 여기 적정치고요. 적정치가 요거고 분석치가 pH도 높고, 자, 여기서 유기물이 6이죠. 요 6이 뭐죠? 킬로그램 분의 그램이에요. 1000분의 1. 뭐죠? 0.6%예요. 퍼센트로. 근데 여기 50이에요. 그러면 5%예요. 제가 요 토양을 10년 동안 퇴비로만 농사졌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로 제 땅입니다, 이게 다. 그리고 이게 조금 높아요. 인산도 조금 높지만 700은 안 넘었어요. 카리카시마그네도 조금씩 높고, 가장 중요한 게 전기 전도도예요. 전기 전도도가 0.5, 그래서 적정치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0.5에서 2 정도까지가 적정한데, 0.5, 이게 질소 함량이에요. 질소 함량이 0.5 정도 되고, 나머지는 평균치에서 조금 가깝다. 이 땅은요, 뭐든지 잘 돼요. 농사. 호박 너무 잘 돼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고추도 잘 되고, 옥수수도 잘 되고, 뭐. 일부러 그런 작목만 심어요. 비료. 잘 먹는 작목으로. 자, 이것도 좋은 토양이에요. 산도도 적정하고, 유기물 함량이 아까 5.1%. 카리카시마그네슘도 적정에 가깝고, 근데 문제는 인산이 3000이야. 적정이 400에서 500인데, 아까 요 토양은 인산이 670이야. 이건 많지 않아. 근데 이게 3000이야. 그리고 전기 전도도가 3.4야. 실수 함량이 굉장히 많아. 문제, 이건 토양이 수량은 증대되지만 저장이 떨어져. 아까 뭐죠? 무슨 병? 조락현상. 토양 노화 현상으로 이미 바다에서 이거는 저장도 안 되고 병도 많아. 왜? 실수가 많기 때문에. 자, 제주도 토양이 화산해토라고 그랬죠? 제주도는 적정치가, 우리 조금 전에는 이 적정치가 20에서 30인데 여기는 100에서 150대요. 10%, 15%가 적정이에요. 그러니까 171이가 제법 많아서 지력은 좋은 편이에요. 제주도 토양은 이렇게 유기물 함량도 적정치가 우리나라 육지하고 틀려요. 아예. 그래서 토양이 시꺼매도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양을 보면은 인산이 5배, 칼륨이 5배, 칼슘도 5배, 마그네슘도 다 과다해요. 가장 문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비슷하게 적정치에 가까우면은 이거는 맞아요. 여기 12처방서가 맞아요. 근데 이렇게 과다하면 이 12처방서는 봅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뽑는 거라 석회의 비료를 살포하십시오. 석회가 4배로 나는데 또 주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이렇게 과다할 때 여기는 뭐냐? 전기 전도도가 10.6이야. 질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질소가 너무 많으니까 아질산가스가 발생하는 바람에 pH가 5.5로 뚝 떨어졌어. 원래 칼슘이 많으면 pH가 7이 넘어야 돼. 이 토양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 판단을 못하지만 저는 이런 걸 판단하는 전문가예요. pH가 24면 pH가 7이 넘어야 되는데 5.5야. 왜 5.5냐?
아지산가스가 발생해서 산성토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양엔 너무 이스가 높아가지고선 아지산가스로 인해가지고 또 칼슘도 과다하고 이 토양을 아무것도 주지 말고 농사져야 돼. 이 토양에 또 비료 주고 농사 짓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집이 처방서 주고. 그래서 선생님은 딴 사람 말 아무도 믿지 말고 제 말만 듣고 농사 지세요. 김기현 선수가 그 정도는 갖고 쉬운 네? 못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무슨 그 이시가 저 정도는 갖고 네. 아무튼 충분히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못 자라요. 이거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물을 많이 주면 농도가 옅어지면서 하는데 물을 많이 주면 병이 많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네. 이스가 이렇게 높아서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주지 말고 원래 제주 토양이 배수가 잘 되니까 이스가 높아도 물을 많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냥 농사 짓고 말만 들으세요 했더니 작년에 그랬더니 작년에 귤을 항상 같은 택배를 보내셨거든요. 고맙게. 네. 뭐 제가 그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자, 어떤 분이 이건 요 근처에 분이에요. 어디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 네, 근처. 경남 분이에요. 경남. 제가 아시는 분도 계실 게 어쨌든 2023년도는 토양 검증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토양을 24년도에 토양 검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12처방서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2003년도, 23년도를 그대로 써놨어요. 자, 여기서 특징이 뭐냐? 전기 전도도가 4.7이었는데 2.1로 내려갔어요. 4.7일 때 pH가 5.6이었어요. 여기도 똑같이 산성 토양이 됐어요. 왜? 질산가스로 인해가지고 산성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산은 1200인데 1300으로 늘었어요. 조금 늘은 거죠. 인산비를 적게 주세요. 근데. 자,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배축을 줬어요. 석회하고. 생배축을 줬더니 여기 질소 비료를 이 생배축이 다 흡착했어요. 바로 이게 포인트예요. 아까 제주도 토양도 이렇게 생배축을 줘서 질소를 흡착하면은 pH가 뚝 바뀌어요. 선생님 이해하시죠? 네. 산성이 7.4로 확 올라왔어요. pH가 원래 이렇게 급변하는 게 아니야. 근데 pH, 벼침을 줌으로써 pH가 이렇게 바뀌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pH가 이렇게 낮고 이스가 높을 때는 생배추 또는 낙엽 뭐 이런 거를 줘서 토양을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질산염이 감소하면서 pH가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씨가 10이에요. 자기가 친환경 농가에 무화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유기물이 10이야. 다시 말해서 1%야. 제가 심사를 갔는데 저한테 12주방사 이걸 딱 주면서 저는 무농약으로 농사 짓고 있어요. 도마도 시설 농가인데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확실하게 화학비를 주는 사람이다. 화학비를 안 주고 전기전도도가 이렇게 10까지 올라갈 수는 전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유기물이 매우 적고 이스가 매우 높으니까 여기 화학비료를 안 주고는 이런 방법이 나올 수가 없다. 안 하는 게 저는 제 판단이에요. 만약에 유기물이 높았으면 이게 가능해요. 근데 유기물이 안 높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지만 저는 질소 수분 과다로 이 이스를 낮추는 방법을 아까 얘기했죠. 물을 많이 주면 이스가 낮아져요. 물을 많이 주면 병이 많지요. 이렇게 12처방서만 보면 그동안 토양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보여요. 이 토양 12처방서를 보고 문제는 과다한 것, 조금 적정량에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과다하게 있을 때는 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중년의 흙과 유기농업 이야기 나무 카페 얘기했죠. 필요하면 저한테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주시면 자세하게 토양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토양을 10cm 토양 검사해보고 2, 3, 4, 5, 60cm까지 토양 검사했더니 토양이 10cm의 필요가 가장 많아요. 유기물이 8%인데 20cm에 2%로 내려왔어. 인산은 2350인데 720이고 60cm엔 25.7채. 그래서 10cm하고 60cm를 비교해봤어. 유기물은 8배 차이가 나는데 인산은 90배 차이나. 다시 말씀드려, 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이는 뿌린 자리가 제자리예요. 더 이상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90배. 표토하고 신토가 90배 차이 난다. 그래서 또 칼슘이 또 그래요. 그거 30배 차이 나고 칼리하고 마그네슘 그나마 이동이 조금 돼요. 그래서 비료를 줄 때 유기물, 인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은 토양 검사에서 모자라는 것만 채워줘라. 하지만 질소를 보세요. 질산의 질소. 표토나 중간이나 신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동을 잘해요. 물에 따라서. 비만 오면 쫙 이동해요. 요거는 그때 작황을 보고 주는데요. 질소는. 자,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질소 비를 싹 뿌리고 나면 빗물에 싹 들어가면서 바로 효과가 와요. 근데 질소 비료를 뿌리고서는 해가 쨍쨍하면은 그거 다 날아가요. 네. 하늘로 다 날아가요. 질소의 고향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환경이 안 맞으면 다 날아가. 그러니까 비가 오기 직전에 쫙 뿌리고 비 맞고 하면 쫙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료도 주는 요령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네. 근데 pH가 여기 비료가 많은 쪽에 보니까 pH가 높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pH가 높으면 비료가 많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전지전도도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양 검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pH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칼리칼슘, 마그네슘도 중요하지만 자, 토양 검사하는 요령입니다. 토양 검사 정확히 채취해야 된다. 막 채취하는 거 아니다. 자, 어디다 의뢰해요? 농업수센터에다 의뢰하고. 언제 해요? 지금은 조금 늦었지만 최소한 비료 뿌리기 한 달 전에는 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자, 표토부터 신토까지 고르게 채취해라. 겉흙을 걷어내지 말고 그냥 채취해라. 여기 12처방서 공투해보면 겉흙에 1 내지 2cm를 걷어내세요.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좀 고치라고 그래도 안 고치네. 1 내지 2cm 걷어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건물 때문에 그런 거야. 건물 있어도 돼. 왜? 토양을 가져오면 말려. 논건 음지에 말려가지고 전구에 꽉. 그 다음에 채로 쳐. 2mm 채로. 아까 2mm 넘는 건 자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분석하는 거예요. 2mm 채를 칠 때 건물 다 걷어내. 그냥 토양만 채취해서 갖다 주면 돼. 건물 있으면 조금만 그것만 걷어내면 되는 건데요. 네. 자, 겉흙을 걷어내면 안 된다. 평균치를 위해서 지그재그 최소한 4-5번 이상을 해라. 하필이면 여기 걸 떴는데 여기 비료가 가장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뜨지 말고 가능한 많은 곳을 떠라. 얼마나 깊이 파느냐? 삽이 들어가는 깊이까지 파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한삽만 들어가서 생땅 나오니까 생땅 나올 때까지 만약에 삽이 못 들어가면 뿌리도 못 들어가니까. 자, 과수와 과수 요 중간에서 채취하는 거예요. 비료도 여기다 주는 거예요. 과수는. 여기 과수나무 주변에는 비료, 건물 깨끗해야 돼요. 가능하면 요 과수 주변, 둥치 주변에는 풀 한 폭이 없이 깨끗한 게 가장 좋아요. 왜? 여러 가지 퇴비를 이만큼 쌓는 데 있어. 심사 가보면. 그러면 벌레가 버글버글해. 그 벌레가 나무 타고 올라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뉴질랜드를 갔더니 과수 밑에 둥치에는 제초를 뿌렸어. 과수 나무 밑에만 제초를 뿌리고 나머지는 멀칭을 했더라고요.
벌칙을 했어요. 자, 마지막 몇 평이 하나씩 할 거야가 아니라 토질별로 채취해라. 예를 들어 여기는 척박하고 여기는 비옥하면 따로따로 떠서 따로따로 기르줘야 돼요. 토질별로 채취해라. 만약에 토질이 비슷하면 1000평도 4-5곳 떠가지고선 검사하면 돼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토양 채취기인데 이거는 장정이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자, 여성분은 거의 못하죠. 요걸로 채취할 때는 이렇게 채취돼요. 아주 이상적이죠. 펴터부터 10도까지 고르게 완전히 채취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삽으로 하면 삽을 한 삽 푹 꺼내고 펴터부터 10도까지 고르게 이렇게 채취하면 돼요. 몇 군데? 4-5군데 이상 채취해가지고 합치는 거죠. 합칠 때 봉지 하나 딱 넣으면 되니까 얼마? 한 1cm 두께를 가지고 하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친환경적인 농업에서 재배방법 정리하면 퇴비 많이 줘라. 특히 폭박 퇴비, 내구 부식을 많이 주고 환기가 잘 되게 넓게 심어라. 병은 환기가 안 돼서 오는 거다. 그 다음에 지역 여건에 맞는 작물을 선택해라. 아까 제가 어느 지역 뭐 얘기했죠. 비옥한 지역 뭐 이런데 특성을 해요. 이게 적절히 윤작 병원 재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양분이 많을 때는 비를 주지 말고 그냥 농사져라. 왜 꼭 밭을 갈아야 되느냐? 안 갈고 그냥 농사 지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유기농에서는 무경운 재배도 해요. 저는 무경운 재배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경운 해요. 경운이라는 건 비료를 넣기 위해서 경운하는 거예요. 땅을 가는 거죠. 그래서 매년 경운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천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보금자리, 아까 제가 잘 보여드렸죠. 풀은 좀 남겨놓으세요. 천정이 살 수 있게. 그리고 과수원의 풀은 한꺼번에 비지 말고 요번 주는 여기, 다음 주는 여기, 다음 주는 여기. 천정이 이동할 자리를 남겨놓고요. 만약에 한꺼번에 풀을 다 비면은 천정은 없어지고 대충은 다 과수나무에 달라붙어요. 피해가 더 많아집니다.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떠내가는 거, 그 다음에 초생 대비하고 동물을 방사한다든가 항암작용을 이용해서 잡초를 잡고, 가장 중요한 건 토양 검사 후 12처방에 맞춰서 토양 관리를 하십시오. 자, 금방 과수원 젊은 뿌리자리. 뭐 이제 과수를 줄 따라서 쭉 심었는데 이 줄은 잘 커. 근데 그 옆줄은 안 커. 왜 그럴까? 수평근이 다른 나무까지 침범해서 다 뺏어 먹는다. 방법이 뭐야? 짧은 거야, 지금. 근데 한꺼번에 다 자르면 피해가 커요. 그래서 올해는 요 줄, 또 3줄 띄고 다른 줄.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는 요 줄. 요거 냅두고. 그 다음에 다음 줄. 이런 식으로 잘라줄 거예요. 잘라줄 때 깊이 파. 최대한 깊이. 한 1m까지도 팔 수 있으면 파. 그리고 거기에 유기물을 넣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배수가 돼. 뭐야? 암거 배수. 암거 배수 분위기 아시죠? 땅속으로 배수가 되니까 수평분이 수직분 넓어져. 과수의 수명도 길어지고 고르게 커. 양분 섭취도 고르게 섭취하고. 그래서 매년 통로를 돌아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과수원을 새로 조성할 때는 가능하면 이 폭을 넓히고 이 간격은 좁혀도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카리가 과다하면 칼슘, 마그네슘이 기량작용으로 못 먹어요. 이건 육지 땅에 이런 형태가 많아요. 바닷가 땅은 칼슘, 마그네슘이 많아요. 카리가 부족해요. 바닷가 땅은 이런 토양이에요. 자, 화학비를 쓰더라도 카리, 칼슘, 마그네슘이 적절하게 키가 비슷하게 형성되면 양면의 균형이 잘 잡히는 토양입니다. 이런 토양이 좋은 토양이다. 토양관리란 작물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토양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필히 토양 검사하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농사는 미생으로 짓는 거니까
미생물이 먹거리 유기물 많이 넣어라. 작물벌로 산도를 맞춰라. 세 번째로 인이 과다하지 않게 관리해라. 인이 과다하면 빼먹는 방법은 없어요. 빼먹는 방법은 안 넣으면 돼요. 장목이 흡수해요. 그래서 꼭 질소 인산가리 복합 비료를 주지 안 하고 NK만 줘도 되고 질소만 줘도 되고 이렇게 단비를 줘도 된다. 인이 과다하지 않게 관리하는 게 토양을 늙지 않는 것이 늙지 않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양이온의 균형을 유지하게 해라. 카리타신 마그네슘이 서로 안 싸우면 유기농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밑바탕은 윤작입니다. 윤작이 돼야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 하실 분 질문 주셔도 좋고, 만약에 나중에라도 농사 짓다가 궁금하신 건 제 카페에 와서 질문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석계가 태아성이 기하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좀